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12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10개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의 팟캐스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의 팟빵이라는 곳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애플 팟캐스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앵커와 구글에서도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찾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디든 가셔서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라고 검색하시면 원하는 에피소드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어디서 들으시던 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은 팟캐스트를 올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이오와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질병이 창궐했던 뉴욕주의 라체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리뷰 인쇄소가 미시간으로 옮기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였죠. 열악한 환경에서 리뷰를 일으키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아주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마침내 미시간으로 옮깁니다. 제임스가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그것에 대한 이동을 이야기할 때 벌먼트에 있던 재림 신도들은 리뷰를 자신의 동네로 옮기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미시간으로 마음이 쏠렸음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꼭 돈과 건물이라기보다는 안식일 기별이 전해지던 방향이 미국 동북부에서 서부 쪽이었기 때문에 미시간을 복음의 전진기지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재림교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죠. 그로부터 약 10년 전 몰몬교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몰몬교회의 본부는 미시간보다 훨씬 서쪽인 유타주에 자리를 잡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지난주에 베를크릭에서 열렸던 첫 대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1855년 11월에 열렸던 이 대총회에서 정말 필요로 했던 교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죠. 유라이아 스미스가 리뷰지의 편집자가 되었고 그 덕분에 제임스 화이트이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리뷰의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임스가 돈을 떼먹고 있다는 헛소문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대총회에서는 제7일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치는지 그것에 대한 토의가 있었죠.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라는 결의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셉 베이츠의 6시 주장, 즉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재림교인들 전체가 모인 대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베를크릭에서 열렸다는 대총회를 시작으로 에피소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뷰지와 안식일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의된 중요한 안건은 바로 도대체 엘렌 화이트는 재림운동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에 제임스 화이트는 4년 전 리뷰지를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엘렌 화이트의 이상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엘렌 화이트의 이상들을 마치 공식적인 출판물로 여겨졌던 리뷰에 출판하는 것이 마치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이 내세웠던 이 원칙, 오직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신념에 위배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임스 화이트는 그때까지 엘렌 화이트이 보았다는 이상들을 모아서 만든 초기문집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잡지에는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따로 이상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1855년이 되었을 때는 엘렌 화이트의 이상을 출판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서 출판된 인쇄물 중에서 리뷰지만큼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쇄물은 없었습니다. 즉, 만일 엘렌 화이트이 이상을 보는 선지적 선물을 정말로 받았다면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진 리뷰를 통해서 엘렌 화이트이 보았다는 이상을 더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해 12월 베를크릭에 새로 세워진 리뷰지 출판본부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시겠다고 약속된 선지적 선물에 대한 글을 기록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리뷰지에서 일했던 다른 편집자였던 로즈웰 커트렐은 엘렌 화이트의 이상을 기록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에게 만일 엘렌의 이상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그때부터 리뷰지가 엘렌 화이트의 이상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 이것이 엘렌이 봤다고 하는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봤다고 하는 이상을 기록할 뿐 이것을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만일 엘렌이 이상을 보는 선지적 선물을 받았다면 엘렌의 이상에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렌의 이상을 읽어보시고 성경의 원칙에 부합한지 검토해보고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엘렌의 이상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엘렌의 이상들을 성경과 비교해 보라고 한 것이죠.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엘렌 화이트이 본 이상들이 성경적으로 부합한지 확인하라고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교를 했는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엘렌 화이트의 이상들을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이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엘렌 화이트의 이상들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읽어보고 검토해 보고 비교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엘렌이 본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통한 실험에 당연히 통과를 못할 것이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꽁꽁 감추는 것보다 이렇게 투명한 방법으로 오해를 푸는 것이 훨씬 쉽고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임스는 대총회를 통해서 내려진 결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리뷰지의 이전만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엘렌의 이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1856년은 평안한 해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제임스는 34살이었고 엘렌은 28살이었습니다. 이때 제임스와 엘렌은 3명의 자녀를 두었죠. 8살인 헨리, 6살 에디슨, 그리고 18개월 된 막내 윌리. 아마도 제임스와 엘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 청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매일 집 청소를 해도 애들이 어지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들 셋이었던 엘렌의 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제임스와 엘렌은 미시간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시간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이 살았던 메인주도 춥기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겨울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렌에게 첫 미시간 겨울은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1855년 크리스마스 이브, 엘렌은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 6주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어야 했죠. 매번 이상을 보고 선지적 선물을 가졌다고 하는 엘렌이었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 옆집 아줌마처럼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1855년 첫 대총회를 열었던 해에 엘렌은 지금 저보다도 10살이 어린 나이였으니까 젊은 부부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855년 연말은 제임스와 엘렌에게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안겨준 미시간의 겨울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다고 해서 엘렌이 느꼈던 기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엘렌은 베를 크릭에 오기 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표현하기를 captivity,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전에는 항상 먹고 싶은 것, 좋은 옷들 그리고 평안한 잠자리를 바라고만 살아왔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돌아가면서 아팠었고 집에서 인쇄소 식구들을 챙기면서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제임스가 빚을 져야만 했던 그 출판 사역에서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때 베를 크릭은 제임스와 엘렌에게 새로운 삶의 열린 문과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뷰지도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1856년 1월 리뷰지의 구독자가 130명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매끄럽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겨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베를 크릭에 정착하면서 월세를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를 크릭에 있던 성도들의 권유로 제임스와 엘렌은 결국 땅을 사서 집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해 1월 8일 제임스와 엘렌은 집을 지을 터를 당시 돈 100불, 100달러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몰라도 제임스와 엘렌은 그곳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터를 J.P. 켈럭에게 팝니다. 2달 후 그들은 1.5에이커, 평수로 하면 약 18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베를 크릭의 우드 스트리트에 가시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The Historic Adventist Village가 있습니다. 투어도 할 수 있으니 혹시나 미시간의 베를 크릭에 가시면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임스가 리뷰 인쇄서 때문에 당시 돈으로 약 1000불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어려웠겠죠. 하지만 1855년 대총회에서 제임스의 빚을 갚아주었고 더 나아가서 제임스에게 작은 액수의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한 결의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즉 재정적인 상황이 훨씬 나아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와 엘렌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00년대 당시에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다 현찰을 주고 사야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이 베를 크릭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 있었던 아주 헌신적인 성도들 때문이었죠. J.P. 켈럭, 댄 팔머, 시레네스 스미스, 이 삼총사가 아주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재산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모아서 리뷰지를 도왔고 더 나아가서 돈을 넘어선 헌신으로 재림운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야말로 재림교회가 베를 크릭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성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딘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원칙, 같은 신앙,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 제임스와 엘렌에게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행복한 순간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편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1856년 어느 봄날, 이제 2살이 되어가던 울리가 부엌에서 밀대걸레와 큰 물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요리를 하고 있었죠. 아이를 키워봤던 부모님이라면 대충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던 제니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울리가 바닥에 흠뻑 젖은 채로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니는 소리를 치면서 엘렌에게 다가갔죠. 울리가 물통에 빠졌었나 봐요. 엘렌은 제니에게 통 안에 차가운 물이 있었는지 뜨거운 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물통에는 차가운 물이 있었죠. 엘렌은 제니에게 빨리 제임스와의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엘렌은 울리의 의식이 돌아오게 하려고 했죠. 엘렌은 젖어있는 울리의 옷을 잘라서 벗기고 폐에 찬 물을 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임스가 도착했을 때 한 이웃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기 엘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용없다고. 이미 죽은 아이를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제임스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걸 막을 생각이 없어요 라고 했다고 하죠. 한 20분 후 울리가 기적같이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울리는 그날 죽지 않았죠. 어린아이들이 놀 때는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재림 신도들이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이 지금의 재림교회 안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담배에 관한 것입니다. J.N. 앤드루스와 제임스 와이트는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글을 써서 리뷰지에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시간 헤이스팅스에 사는 한 성도는 리뷰지에 글을 써서 보내기를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담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이때부터 재림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를 유통하고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재림 성도가 제임스에게 자신이 돈이 없어서 리뷰를 구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는 그 사람에게 혹시 당신 커피나 차 아니면 담배를 구입하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커피, 차,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리뷰를 구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임스는 흡연을 하는 것이 역겨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흡연하는 사람들을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하죠. 병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꾸준히 일하는 것을 흡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가정의 예배를 위한 재단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는 흡연은 담배를 통해서 몸에 독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며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모로 제임스는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이때부터 리뷰지가 재림이나 안식일 같은 교리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리뷰지는 다른 주제들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856년 10월 8일에 포함된 짧은 글에는 영국 해군이 당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다 합한 가치의 금액보다도 30만 파운드를 더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실렸습니다. 즉, 무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생명을 살리는 농지를 위한 돈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방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을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글을 이어나갔다고 하죠. 또 다른 호에는 새로 지어지는 감리교회들을 지탄하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가 이런 현상을 본다면 무덤에서 뛰쳐나올 듯하다. 당시 리뷰지가 다루는 주제들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금 제임스와 엘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제임스와 엘렌은 미시간주로 이주한 것은 단지 리뷰를 옮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일단은 미시간에 헌신한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헌신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시간의 지정적인 위치, 즉 뉴잉글랜드에서 시작된 재림운동이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로케이션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들이 미시간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서부 개척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아직 미개척된 서부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 사이에는 재림 성도들도 역시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버먼트주 출신의 E.P. 버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인주의 파리라는 곳에 에드워드 앤드루스 그리고 사이프리안 스티븐스의 가족들이 아이오와주로 향했습니다. 약 30명의 재림 성도들이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미국의 중부인 아이오와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당시 일어나던 사회적 현상인 서부 개척과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많은 이들이 미개척된 서부를 향해서 이주하기 시작했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땅값이 아주 쌌던 캘리포니아의 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많이 갔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아이오와주에 1850년이 되어서는 약 20만의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쪽으로 향했던 재림 성도들의 이주는 시골이나 산으로 이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삶의 역전을 꿈꾸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민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지만 미개척지였기 때문에 그 길은 위험하고도 고단했습니다. 약 30명의 재림 신도들이 아이오와주의 와콘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동네 이름이 와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주인들은 처음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는 아이오와주의 동쪽에 정착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서쪽에도 나무가 없고 거의 평지에 풀만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중부를 프레리, 대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완전한 평지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죠. 당시의 와콘은 신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콘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인 위니바고 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인디안 부족은 그보다 북쪽인 미네소타주로 쫓겨나게 됩니다. 1849년에 세워지고 아마도 몇백 명의 이주민이 살았던 이곳에 30명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이 이주해 온 것은 아마도 그 마을의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아이오와주 와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부를 향해서 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J.N. 러퍼로 이 사람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죠.
그곳에 돌아가서 텐트를 치고 하는 장막 집회를 열고 열심히 안식일 기별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텐트를 치고 장막 집회를 하는 교회로 재림 교인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그 외에 텐트를 치고 하는 큰 행사는 바로 서커스밖에 없었죠. J.N. 러퍼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러퍼로만이 장막 집회를 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죠. 조셉 베이츠 역시 이런 장막 집회로 성공적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셉 베이츠야말로 처음으로 텐트를 빌려서 장막 집회를 연 사람이었죠. 그때는 1854년 6월 배틀 크릭이었습니다. 메릿 코넬이라는 사람이 장막 집회를 할 수 있는 텐트를 구입했고 그도 역시 장막 집회의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러퍼로와 코넬, 이 사람은 3일 동안 배틀 크릭에서 장막 집회를 했고 일요일 집회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러퍼로는 첫 설교에 다니엘 2장에 관한 내용을 설교했다고 하죠. 재림교회의 예언 세미나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나머지 주제들이 대충 어땠을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러퍼로가 배틀 크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시간주 잭슨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던 제임스와 엘렌이 탄 기차가 사고를 당하게 되죠. 제임스와 엘렌이 기차에 타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칸에 도착했을 때 엘렌은 왠지 불길한 예감에 다른 칸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칸으로 옮겨 탔죠. 나중에 한 사실은 원래 엘렌과 제임스가 타려고 했던 열차 칸은 기차가 탈선하면서 크게 부서졌고 불행히도 그 칸에 타고 있던 승객 몇몇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어쨌든 러퍼로는 그 집회에서 몇몇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결심한 사람들만이 러퍼로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었죠. 그 집회가 있은 지 24년 후 네바다주의 리노에서 어떤 두 사람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러퍼로의 설교를 배틀 크릭에서 들었다라고 했죠. 심지어 어떤 여성분은 1914년에 재림기별을 받아들였는데 그분은 60년 전에 러퍼로의 집회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퍼로는 분명 좋은 전도의 강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선교자 러퍼로의 모습 중에 하나는 아주 중저음의 목소리를 거의 800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설교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목소리로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쨌든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러퍼로와 코넬은 완벽한 듀오였습니다. 둘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미시간을 시작으로 중부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동부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사람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어디에 갈 때마다 일단 아주 기본적인 재림기별을 전했고 너무나 교리적인 설명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들은 주말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4일 동안 죽어라 노동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들에게 리뷰에서 출판한 전도지를 팔아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럴싸한 생각이었지만 그들은 수년 동안 전도 책자를 그냥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팔러 다니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었죠. 하여튼 전도지를 팔아보기로 합니다. 역사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굳이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자면 이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 러퍼로가 한 마을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과 안식일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고 그 토론을 보러 온 군중들이 리뷰에서 만든 전도지를 구입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약 50불어치가 팔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여튼 러퍼로와 코넬은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받는 마당에 이거를 가져다가 팔라고 하니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들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한 주에서 약 2달 동안 머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결과 역시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러퍼로가 그 2년 동안 1855년에서 1856년이 되는 시간에 어디 있었는가를 질문하신다면 그 답은 바로 장막 집회를 하는 텐트였을 것입니다. 거의 60feet, 18m가 되는 크기의 텐트를 가지고 장막 집회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려면 말이 필요했는데
러프로는 제임스 화이트의 말, 알려지기는 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찰리와 마차를 빌려서 텐트를 옮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러프로가 제임스의 말 찰리를 데리고 텐트를 실은 채로 강을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있으면 강 중간쯤에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강 중간에 있던 큰 돌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프로는 여러모로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수영에는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러프로는 마차에 매달려서 제임스의 말인 찰리에게 소리를 쳤다고 하죠. 찰리,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이때 찰리가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리둥절 하시겠죠. 농담이고요. 러프로는 나중에 기억하기를 제임스의 말 찰리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러프로를 쳐다보고 힘을 주어서 물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임스는 리뷰를 통해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러프로가 타고 다닐 말을 사기 위해서였죠. 당시 이렇게 재림운동에 참여한 목사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역자들이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러프로가 지속해왔던 장막 집회 사역은 1856년 여름에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여름에 러프로와 가족들이 아이오와주 와콘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이죠. 몇 주 후에 J.N. 앤드루스도 와콘에 와서 정착합니다. 사역을 때려치운 것이죠. 왜 사역을 그만두고 와콘에서 정착을 했냐고요? 그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러프로가 마차에 텐트를 지고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한 주말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주에 한 4일은 노동을 해야 주말에 어디 가서 장막 집회를 할 수 있었죠. 그들은 약 4불 정도를 봉급으로 받았는데 그것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도 역시 없었죠. 거기에다 더하자면 말과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장막 집회를 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지만 누구도 그런 현실을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등지고 이런 집회를 하러 다닌다는 것은 건강한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프로와 커넬은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에 의존해야 될 경우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옥수수나 음식을 가져오긴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 J.N. 앤드루스의 아내 메리는 드디어 남편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못 살아요. 집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죠. 앤드루스는 러프로에게 와콘에 있는 작은 농장에 와서 농장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가족들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러프로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해 11월이 되었을 때에는 앤드루스는 와콘에 있는 작은 가게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완전히 사역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러프로가 와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재림 기별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다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더 나아가서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와콘은 생각보다 물가가 비쌌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러프로도 몫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죠. 앤드루스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가 되었다. 그들은 있는 대로 돈을 모아야 했고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에 집중했죠. 새로이 시작된 재림운동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 2명이 사역을 떠나서 가족을 연명하기 위해 뼈가 닳도록 일하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영어로는 burnout이라고 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주말에는 집회를 하다가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가끔 제 목회자 친구들 중에서 사역에 실망했거나 사역 때문에 지쳐서 사역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시작된 재림운동이 서서히 서쪽으로 나아가서 미시간까지 왔는데 그동안 강사로 수고했던 이들이 미 북동부 해안에서 중부 내륙까지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중부 내륙, 시카고, 일리노이, 아이오와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도를 쳐다보시면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지금도 기름만 넣고 계속 쉬지 않고 운전을 해도 2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동서로 1300마일이 넘는 이 지역을 한정된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죠. 젊은 재림운동의 강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 제임스 와이스는 리뷰지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지금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했습니다. 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밀러운동에 참여하면서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의 상태라고 지적했던 것들과 비교해보면 제임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제임스의 이런 주장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부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재림운동에 참여한 재림 신도들의 신앙 상태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었죠. 이미 1844년으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1855년, 1856년으로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림운동의 초기, 밀러운동의 실망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불어났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경험한 것들이 없다 보니 조금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운동이 시작될 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해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조인했을 때, 함께 했을 때 그다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초기에 설립자들이 불편해하는 것,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체나 회사, 기관에도 있는 일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사를 설립했을 때는 작은 몇몇 사람들과 일할 수 있었지만 1800년대에 애플이 큰 회사가 되었을 때는 잡스도 어쩔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잡스의 경우에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죠. 잡스는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만큼 열정이 없다고 느껴지는 느낌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나 어느 교회나 이런 현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항상 이민 문제가 민감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나라, 같은 문화,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서 생겨낸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을 시작해서 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 이주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미국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미국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이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체로서, 회사로서, 나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교회, 나라 혹은 단체가 급속한 성장을 겪는 중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그 교회가 가진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켜나가는가? 이것은 그 단체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을 바탕으로 한 질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죠. 화이트 부부는 1856년에 어디 멀리 여행을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곳에 들렸다면 일리노이주의 그라운드 그로브라는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라 하면 미시간에서 미시간 호수 너머에 있는 그 유명한 시카고가 있는 주가 바로 일리노이주입니다. 조금 서쪽으로 간 것이죠. 그곳에서 열성적으로 재림신앙을 하는 이들을 인해서 화이트 부부는 용기를 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을 봤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렌은 이상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증언이라는 책을, 영어로는 Testimonies for the Church, 교회 증언 1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엘렌은 그 당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지난 여름 나는 이 세상에서 주는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재림 성도들이 또 그들의 열정이 이곳저곳에 편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벌기 위해 삶의 역전을 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나아가는 이들과 함께한 재림 신도들을 염두하고 있는 이야기였죠. 엘렌 화이트는 그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제7일의 수입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렌은 재림 신도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교육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주 교활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수단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한탄했다고 하죠. 저의 한 경험이 생각나네요.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면 다들 한결같이 그 장로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로님의 행실이 그 지역 사회에서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렌이 지적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렌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고상하고 거룩한 성품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교인 아닌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아니면 나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하여튼 라운드 그로브에서 본 이상은 다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 중에는 아이오와주의 와콘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렌은 내 이상 중에 아이오와주의 와콘에 있는 몇몇 형제들을 도우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우리는 이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을 방문하기 전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기록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교우가 왓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200마일, 32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교우는 화해 부부를 썰매에 태워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때는 12월이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일리노이즈주는 미시간만큼이나 춥습니다. 이때 차도 아닌 썰매를 타고 200마일을 간다는 것은 정말 웬만해서는 안 하는 일이죠. 출발하기 하루 전 갑자기 겨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만큼 따뜻해졌다는 의미였고 그 말은 눈이 녹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임스는 아이오와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렌은 밤새도록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고 하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밤을 샜다고 합니다. 새벽 5시가 되었고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온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갔다는 의미였죠. 그들이 와콘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그린베일이라는 곳에서 눈폭풍을 만나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아직 일리노이즈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죠. 거기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임스와 엘렌, 그들이 멈추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가서 기별을 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미시시피 강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오와주로 넘어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미시시피 강이 건널 수 있을 만큼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No 였습니다. 엘렌이 원하던 답은 아니었죠. 와이 부부를 그곳까지 데리고 온 사람은 물었습니다. 그래도 건널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엘렌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맞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12월 20일의 일이었죠. 그 지역의 사람들은 화이트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들이 이 얼음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서 빠져 죽는 일이 많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런 얼음 상태에서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렌과 제임스는 참 대단한 커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곳에서 와콘까지는 약 4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렌은 기록하죠. 정말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이다. 12월에 아이오와주를 썰매를 타고 여행했다면 이것은 아주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리노이즈나 아이오와주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1856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러프로는 호세와 미에드라는 형제와 함께 집 지붕을 고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이들을 불렀죠.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곳에 엘렌 화이트이 서 있었습니다. 엘렌은 러프로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 광야를 향해서 도망가는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절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엘렌이 러프로를 부른 것입니다. 러프로는 엘렌의 이런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프로가 좀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대답을 들은 엘렌은 다시 한번 러브로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번에는 침묵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엘렌은 러브로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렌은 러브로가 목회를 그만두고 동료와 함께 몫으로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러브로는 엘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역자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중에 러브로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엘렌과 제임스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곳에 왔다고 해도 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눈이 와서 거의 3피트, 90cm 정도가 쌓여 있었다. 한 일주일 동안 와콘에서 남쪽으로 한 40마일 정도가 눈 때문에 통과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러브로는 제임스와 엘렌의 방문을 Herculean task, 정말 엄청난 방문, 아니면은 불가능한 방문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러브로의 마음속에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문이었죠. 요즘 미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듣는데 아마도 러브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미쳤다. 와이프 부부는 와콘에 머물면서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역으로 돌아오기로 한 러브로와 앤드루스만을 위한 방문은 아니었죠. 그곳에서도 역시 집회를 열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러브로의 아내 메리는 우리는 화이트 부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왔다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화이트 부부의 방문을 반가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와콘에서 열렸던 집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이곳 와콘에서 열린 집회에서 목격한 성령의 역사는 전에 볼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러브로와 앤드루스의 방황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죠. 문제는 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베르 크릭에 전달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사역을 그만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임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리뷰 때문에 가졌던 빚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첫 대총회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1857년 1월 러브로는 기록합니다. 나는 목수일을 하던 장비들을 다 내려놓고 와콘에 있는 이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와이프 부부와 함께 일리노이로 향했다. 그들이 일리노이 라운드 그로브를 지나갈 때 러브로는 남아서 그곳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료 숙식을 할 수 있었고 가죽 자켓 한 벌 그리고 아내에게 보낼 10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목수일을 할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죠. 자, 이제 재림운동을 지도하던 목사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봉급을 지불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메인주 페리스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제임스 와이트와 J.N. 앤드루스의 아버지, 이 두 사람의 금전적인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제임스 와이트과 J.N. 앤드루스의 아버지, 이 두 사람의 앙금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